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두경부 펠로우 정소영입니다.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와 Quantitative Susceptibility Mapping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떤 물질의 susceptibility라 함은 주어진 magnetic field에서 그 물질의 반응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susceptibility를 가지는 이제 물질은 magnetic flux density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칼슘과 마일린과 같은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을 띠는 물질들은 마그네틱 필드의 디스토전을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겠고, 디옥시 헤모글로빈, 헤모시데린, 페리틴과 같은 파라마그네틱한 캐릭터를 보이는 물질들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의 디스토전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 V라는 값에다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단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물질의 마그네티제이션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되겠고,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의 이제 단위 또한 암페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단위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 V라는 값은 이제 볼륨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디멘셔널리스한 퀀터티, 일종의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usceptibility는 gradient echo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susceptibility를 가지는 물질은 이제 해당 magnetic field에서 magnetic flux density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고,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gradient echo에서 시그널 감소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susceptibility를 가지는 이러한 소스가 백그라운드의 magnetic field 내에서는 그 부위의 magnetic field의 inhomogeneity를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철과 같은 이제 파라마그네틱 물질과 이제 칼슘과 같은 다이아마그네틱 물질은 모두 백그라운드의 마그네틱 필드에서 로컬한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나이어티를 유발시키게 되겠고, 이제 그러한 마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나이어티는 결국엔 시그널 드롭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에서 파라마그네틱과 다이아마그네틱 물질 모두 이제 다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라마그네틱과 다이아마그네틱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이제 나온 것이 페이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두 물질은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에서 시그널이 감소하게 되지만 두 물질은 페이즈의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페이즈의 차이라 하면 각각의 벡터가 스핀이 이제 회전을 하지만 기존의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 즉 마그니튜드 이미지는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이미지너리한 개념을 이용했다면, 스핀이 회전을 하는 동안 프레임 또한 같이 회전을 하면서 그거의 각도, 즉 위상은 인지하지 못하고 크기만 인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페이즈 이미지에서는 실제 리얼 프레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각각 스핀이 회전을 할 때 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위상차, 즉 각도까지 같이 인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라 함은 high resolution의 3D gradient echo sequence를 이용한 magnitude 이미지의 phase 이미지를 프로세싱을 거쳐서 두 이미지를 합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즈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즈 이미지를 이제 로우 데이터로 처음 얻게 되면은 다크하고 이런 심하게 보이는 알리에이징 아티팩트를 하이 패스 필터를 통해서 제거하게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페이즈 마스크를 이용하게 되겠고, 이 페이즈 마스크를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 프로세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즈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이라 함은 이제 화이트 매터와 이제 CSF와 같은 넌 파라매그네틱한 성질을 보이는 물질의 값을 이제 수식을 통해서 1로 다 맞추게 되겠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susceptibility를 보이는 이제 물질들을 더 강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는데, 레프트 핸디드 시스템과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법은 파라마그네틱인지 다이아마그네틱인지 따라서 정반대의 값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페이즈 마스킹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볼 때 하얀 것은 무조건 P, 그리고 검은 것은 무조건 칼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페이즈 마스킹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이제 주변에 보이고 있는 베슬을 레퍼런스 삼아서 베슬과 같은 인텐시티를 보인다면 헤모리지로 판단하면 되겠고, 이제 베슬과 반대의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인다면 칼시피케이션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ight-handed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페이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하게 보일 경우에는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디옥시 헤모글로빈, 디옥시제네이티드 블러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레졸루션의 3D 그레디언트 에코를 이용한 마그니튜드 이미지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로우 페이즈 이미지를 프로세싱을 거쳐서 페이즈 마스크를 만들게 되겠고, 이것을 이제 엠버 멀티플렉스 시켜서 이제 SWI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SWI 이미지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MIP 이미지 등으로 리컨스트럭션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WI 이미지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 레졸루션과 이제 디스토션이 덜하고, 그리고 플로우 컴펜세이션을 이용한 이미지이고, 또한 페이즈 인포메이션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SWI 이미지에서 페이즈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칼시피케이션과 헤모리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판독을 하면서 사용했을 때 칼시피케이션과 헤모리지가 완벽하게 이제 구분되기보다는 이러한 SWI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 다시 이제 페이즈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문에 실렸던 예인데,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환자에서 이제 칼시피케이션과 주변에 헤모리지가 있었던 케이스이고, 이제 SWI 이미지에서 다크하게 보이는 헤모리지와 좀 더 다크하지 않게 보이고 있는 이러한 칼시피케이션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옆에 이제 페이즈 이미지를 참고하게 되면 좀 더 확연하게 서로 정반대의 이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여서 구분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QSM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SM은 Quantitative Susceptibility Mapping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QSM 이미지는 이러한 susceptibility를 quantitative하게 바꿔서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매핑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QSM에서 복셀의 인텐시티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tissue apparent magnetic susceptibility의 proportion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아이런이나 칼시피케이션, 즉 가돌리늄, SPO 파티클,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옥시젠 레벨 등을 케미컬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거나 이제 퀀티피케이션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QSM을 만드는 과정은 하이 레졸루션의 3D 그레디언트 를 이용한 마그니튜드 이미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 이미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페이즈 이미지에서 이제 각각의 그 마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나이어티의 에버리지 값을 각각의 복셀마다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변 백그라운드의 이제 마그네틱 필드 인호모지나이어티 값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필드 인버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QSM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마그네틱 필드 인호모지나이어티 에버리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멀티 에코의 이제 페이즈 이미지가 사용되겠고, 현재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7에코의 페이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WI와 그러면 이제 QSM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달라믹 뉴클레우스, 베절 갱글리아와 같은 이제 딥브레인 스트럭처의 아나토미컬 로케이션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파킨슨 디지즈,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와 같은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의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딥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베스큘러 말포메이션, 카베너스 말포메이션과 같은 질환을 디텍션 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QSM은 아직 SWI만큼은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로블리드의 퀀티피케이션을 하거나 가돌리늄 자체를 퀀티피케이션 하는 것이나 드럭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모니터링 하는데 잠정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SM을 이용할 경우에는 딥 뉴클레이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딜리니에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를 보시면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 같은 경우에 SWI 이미지에서 훨씬 더 헤모리지가 잘 디텍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록에서도 이제 SWI 이미지를 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든한 온셋의 아파지아 및 라이트 파레스테시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플레어 이미지에서 보면 베절 갱글리아의 서틀하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이 있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마그니튜드 이미지에서도 해당 병변은 잘 디텍션 되지 않았지만 SWI 이미지를 이용해서 베절 갱글리아의 헤모리지가 있는 것을 잘 디텍션했던 케이스입니다.
디스탈 M1에 오클루전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SWI 이미지에서 스롬바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이고, 또한 이제 주변으로 매우 인골지된 디옥시제네이티드 된 이제 비너스 스트럭처를 잘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펄퓨전 이미지에서 이제 딜레이드 된 MTT와 잘 코릴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드 안지오패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멀티플한 로바 타입의 마이크로 블리드들을 SWI 이미지에서 훨씬 더 잘 디텍션하여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앱노멀한 아이론 레벨은 다양한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에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론 레벨이 증가하는 질병으로 파킨슨 디지즈, 헌팅턴 디지즈, 알츠하이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와 같은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즈 프로그레셔닝과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예측하거나 트리트먼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에서 이제 가돌리늄을 이제 퀀티피케이션 해서 이제 그 메타스타틱 리전을 좀 더 잘 디텍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원의 케이스이고, 라이트 메듈라에 임박이 있었고 다이섹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티어메이티드 이미지에서 브라이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인트라뮤랄 헤마토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QSM을 만들어 보았을 때 해당 변변에서 헤모리지에 의한 하얗게 보이는 리전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SWI와 QSM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브레인 MR과 어큐트 스트록 MR에서는 그레디언트 에코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멘치아 MRI와 파킨슨 MRI에는 SWI 시퀀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베스럴 이미지 위드 컨트라스트 인핸스에만 현재 이제 QSM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